그래서 지금 연준이 꿈꾸는 건 이제 67년 사례, 그리고 84년 사례, 그리고 95년 사례를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립금리까지 빠르게 올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중립금리 이상으로 금리가 높아지는 건 이건 누가 뭐라 해도 긴축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워낙 이제 그 금리가 아직은 전망이 높지 금리 자체가 높은 건 아니니까 완화를 정상화시킨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실제 중립금리라는 개념이 뭐예요? 경기를 부양하지도 긴축하지도 않는 딱 적당한,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목표가 중립금리인데, 그보다 위에 간다는 말은 한마디로 누가 봐도 긴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뭐 장단기 금리 역전은 뭐 당연한 것이고, 그 이후에 그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거는 이제 뭐 여러 번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뭐 어려운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데도 굉장히 좀 예외적으로 좀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을 했던 시기가 몇 번 있습니다. 그게 이제 파월이 얘기했던 게 이제 뭐 67년 사례, 뭐 84년, 95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이제 그걸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가 어떤 흐름이 있었고, 어떻게 했길래 실제 그게 가능했는지를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그 67년, 84년, 95년 사례에서 공통점은 어떤 거냐면, 그 경기 호황기에 금리 인상이 좀 시작돼서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상, 경기가 이제 경기가 순환을 해서 이제 좋아지고 있다가 이때 이제 금리가 올리기 시작하니까 결국에 이제 경기가 이제 둔화되는데 요때 동결을 하고 마지막 인상하고 동결하고 6개월 이내에 금리 인하를 약간 해서 요 정도까지 약간 해서 다시 경기가 크게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요런 거를 했었단 말이에요. 아니 뭐 심지어 내려가든지.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 랜딩. 그냥 이게 역전해가지고 와장창한 게 하드 랜딩이라면 이제 요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이 약간 우려가 되는 거는, 그때는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시기였고 지금은 경기가 좋았다가 좀 나빠지는 시기인데 금리를 좀 빠르게 올리니까 그때처럼 되기는 좀 힘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 연준의 생각을 이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때 좀 성공 사례라고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일단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쭉 가다가 막판에 이제 그 사실 그렇잖아요. 금리라는 게 이렇게 순환이 있는데, 그 동결에서 인하까지 시간이 지금 우리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그린 거지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아니라고 하면 FOMC 한 3-4번 그 만에 이제 금리를 후퇴시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금리를 좀 과하게 올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 2019년에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그 세부 조정을 일단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요거를 좀 지우고, 그래서 그 일단 60년대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61년 이제 3분기에 연준금리가 이제 그 EFR이라고 하죠. 실효금리가 이제 그 2% 밑에 있다가 66년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4분기를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서 물가가 또 좋아지면서 이제 그 금리가 따라 올라간 거죠. 그리고 5%를 넘어가기 시작했고, 근데 2%에서 5% 올린 거는 굉장히 많이 올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66년부터 이제 66년 하반기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금리를 올려가지고 경기가 하방하기 시작하니까 한 10개월 정도 다시 5% 정도 되던 그 실효금리를 4% 밑으로 잠깐 떨궈요. 잠깐 떨구니까 경기가 하방하다가 다시 살짝 이렇게 다시 또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연준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나이스한 한 그림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67년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67년에 이걸 해냈거든요. 67년에는 이제 그 66년부터 경기가 확
눈에 띄게 나빠지니까 67년 딱 들어가지고 거의 그 1년 내내를 거의 10개월간을 잠깐 금리를 좀 낮춰가지고 이거를 좀 받쳐줬는데 69년 가면 너무 물가가 높아서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낮출 수가 없는 거지. 지금은 물가가 67년에 비해 69년에는 레벨 자체가 달라서 67년처럼 경기가 하방한다고 해서 금리를 좀 낮추면 인플레이션이 더 폭발할 것 같으니까 오히려 역으로 금리를 더 세게 올리면서 아주 70년 경기 침체를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뭐 그런 얘기 뭐 많이 하자서 필립스 곡선이니 예, 말씀하신 대로 사람 다루는 거 똑같습니다. 당근과 채찍인 거죠. 당근과 채찍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연준도 약간 긴장을 물가에 대해서 긴장을 하는 게 67년처럼 하고 싶어도 물가가 어느 정도 선에 있어야 되는 거지 너무 높아버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강약 조절이 안 돼요. 아예 그냥 금리 올린 거 외에는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까봐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고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면 그래프를 뭐 필립스 곡선이니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필립스 곡선이 뭐예요?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이 곡선이니까 곡선이라는 건데 지금까지 그냥 연준이 최근까지 그 금리를 운용하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2020년 8월에 AIT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그냥 우리 상식선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실업률이 떨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경제가 좋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물가가 올라가겠지. 그죠? 그러면 물가가 이제 너무 올라가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또 이 둘은 어떤 상황을 갖고 있겠어요? 실업률하고 물가는 여기 상관관계죠. 실업률이 떨어지면 물가가 올라가고, 그죠? 그 실업률이 올라가면 물가가 떨어져. 당연하지. 사람들이 실제 거래가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물건도 못 사고 뭔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 떨어지는 거, 수요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연준은 그냥 경제가 적당한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야. 실업률이 쭉 떨어지고 그 경기 침체가 빵 터져가지고 실업률이 팍 치솟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경기 침체니까 다들 집에 가서 뭐 라면 끓여 먹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겠지. 그러면 이제 물가가 쭉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물가가 빠졌으니까 지금 뭐가 문제야? 지금 높은 실업률이 문제잖아요. 그럼 이제 금리를 낮춰가지고 어떻게든 부양을 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직장을 잡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럼 다시 쭉쭉쭉 이게 실업률이 쭉 떨어지겠죠. 뭐 실업률이 쭉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요렇게 떨어지는 게 이게 필립스 곡선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월급이 없던 사람들이 월급 100만 원, 200만 원씩 받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쓰고 그게 수요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그 실업률 이만큼 떨어지는 게 요때는 실업률이 한 요만큼 떨어져 뭐 0.5% 정도 내려와도 물가가 별로 안 움직이죠. 그죠? 근데 어느 순간 내려오면 0.5% 내려왔는데 물가가 똑같이 0.5%인데 물가가 확 뛰잖아요. 이게 이제 곡선의 볼록성이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느 순간에 보면 같은 0.5라고 해도 이게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대충 한 이 정도 되겠네요. 그림적으로 보면 그러면 연준이나 중앙은행들은 그냥 경제가 이 안에서 머물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물가 올라갈 것 같다 하면 금리 올려가지고 금리 올리면 물가는 잡히겠지만 또 실업자들이 나오겠지. 그러면 다시 또 실업자들이 나와가지고 물가가 또 저물가로 가면 다시 금리 올려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여기에 딱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자연 실업률. 그러니까 아무리 경기 좋아도 실업자가 한 명도 없는 세상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몇 프로인 거에 따라서는 좀 다른데 시대별로 좀 다른데 당시에는 한 5점 몇 프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 4% 정도라고 보는데 지금 가만 보면 그래도 자연 실업률보다 지금 실업률이 낮은 거죠. 이거는 고용 시장이 좀 파월 말대로 굉장히 강력한 상태고 그럼 한마디로 이거라는 겁니다. 실업률이 낮으니까 물가가 높은 상황.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간단했다는 겁니다. 뭐 물론 이거 가지고 이제 노벨상도 타고 하는 거죠. 예, 제 건백시티 맞습니다. 공부를 좀 하셨네요. 예, 이제 이게 뭐 채권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채권도 왜
예전에 금리가 10%일 때 1% 금리가 1% 떨어지면 채공하게 올라가는 거하고 금리가 2%일 때 1% 떨어지는 거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르다는 게 이제 이런 볼록성이고 컨벡시티가 있고 이런 거는 조금 공부를 하시면 아실 건데 뭐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좀 이해는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네. 자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67년하고 69년 굉장히 달랐다고 그랬잖아요. 67년에는 약간 미세 조정해가지고 금리를 꽤 많이 올리고 물가를 어느 정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로 가지 않고 그냥 둔화됐다가 다시 좋아졌는데 69년은 그냥 속절없이 금리만 올리다 경기 침체에 그냥 꼬라박혔다. 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자, 67년엔 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아직은 한 1% 정도는 이제 실효금리를 좀 떨어뜨려 가지고 그 실업률 조정을 좀 할 수 있는 물가가 아직 이 정도 3%대 수준이니까 그래도 좀 해볼만 했다는 거죠. 근데 69년 가니까 69년 가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조금 더 부양했다가는 그냥 뭐 하늘로 뚫을 상황이라서 그냥 일단은 어떻게든 끌어내리는 상황이 69년이었고 이 2년 차이지만 1년 만에 엄청 많이 올라가잖아요. 필립스 곡선의 양극단이니까 어떻게든 양극단에 있으면 안 좋아. 그죠? 여기도 안 좋고 여기도 안 좋아요. 여기는 너무 디플레이션이고 여기 너무 인플레이션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골드락스인데 그나마 골드락스 경계에 있었던 게 67년이고 68년부터는 이미 그냥 아주 우주 밖으로 나간 거죠. 그리고 필립스 곡선이 끝다리에 달려가지고 이제는 뭐 다 필요 없다. 경기도 나발이고 일단 물가가 잡기 전에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해서 이제 금리를 폭력적으로 올리게 됐고 또 73년에 오일 쇼크 터지고 79년에 오일 쇼크 터지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방법 없는 겁니다. 오로지 물가 잡이가 모든 거, 그 물가 완박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하이퍼 인플레가 오는 어떤 자산을 보유해야 되나요? 어렵습니다. 근데 하이퍼 인플레가 올지 안 올지부터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이제 그걸 이제 제가 강의 준비했으니까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이 질문에 답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을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금은 이제 안전자산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뭐 옛날부터 그 얘기는 했지만 그냥 근데 부채를 이빨이 땡기면 좋긴 하죠. 왜? 인플레이션은 이제 돈 빌린 사람한테 유리하니까.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은행들의 이야기인 것 같고 우리 같은 사람이 풀로 땡겼다가 잘못되면 이제 뒤지는 수가 있겠죠. 죄송할 건 없고요.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는 뭐 사실 지금도 무시 못해요. 지금은 필립스 곡선이 그냥 이제 이게 곡선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돼버리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그 시기 60년대는 필립스 곡선이 굉장히 잘 작동을 했고 모든 걸 잘 설명을 해줬는데 이 금융위기 이후로는 필립스 곡선이하고 필립스 직선이 그냥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업률이 내려와도 물가가 안 올라. 그러니까 필립스 직선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중앙은행이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다시 이 정도라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왜 이렇게 되면 이제 디플레가 심각해지니까 요 정도까지는 안 들어. 이 정도라도 끌어올릴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완화적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AIT가 나온 거죠. 근데 문제는 그 AIT가 다 좋았는데 하필 코로나 끝나고 경제 아주 좋고 물가가 오르기 딱 좋을 때 딱 시작을 해가지고 미수가 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연준이 바라는 건 요때다. 그러니까 제가 뭐 95년도 말씀드렸고 84년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67년이 가장 설명하기 좋아가지고 요때를 가져왔다라는 거고. 그래서 69년에 이미 이제 그 물가는 통제선을 벗어나 있는데 73년, 79년에 오일쇼크가 터지니까 드디어 이제 볼커 형님이 드디어 내가 나서야 때가 됐구먼 해서 이제 모든 걸 나가 물가를 잡기 위해 모든 걸 하겠다. 실제로 모든 걸 하셨고 그냥 아주 그냥 이제 그랬는데 우리는 그래서 그때만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볼커가 나올 때는 볼커가 79년에 의장 되잖아요. 그때는 이미 진짜 하이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69년 얘기인 거잖아요. 69년에 실패를 했는데
이미 연준이 어떻게 경기 침체를 피하지 않고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을 이미 놓쳐버린 69년 이후에 10년 동안 두 번의 대규모 역사적인 공급 충격이 있었잖아요. 71년에 1차 5일, 79년에 2차 5일 쇼크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아예 레벨 자체가 다른 거지. 이미 다 주고 부관참시 된 거예요. 부관참시. 수요에서 이미 그냥 작살이 나 있었는데 공급 충격도 역대급으로 두 번이나 터지고 요렇게 된 겁니다. 요렇게 예, 볼코형 포수 보십시오. 이거 지나가는 물가가 오줌을 지릴 것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워낙 이제 그 카리스마가 있으셔가지고 인플레가 온다 하면 이제 볼코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볼코가 굉장히 인상적인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볼컷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를 복귀하면서 그 80년대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 전 그거는 오바라고 봅니다. 그건 좀 오바고 차라리 그린스펀 때를 공부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린스펀 같은 경우 이제 94년, 95년 그때. 안 그래도 지금 블러드가 늘 얘기하는 게 94년 이야기잖아요. 그때를 좀 더 스터디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 어디 가서 스터디를 하면 좋겠냐? 뭐 어디 가겠습니까? 제가 또 라이브에서 해야지 뭐. 예, 그건 이제 그때 설명을 좀 드릴 것이고, 그래서 요때 이랬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일단 연준의 꿈이 뭔지는 이제 아시겠죠? 지금이라도 잡지 않으면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분명히 있지만 지금이라도 잡지 않으면 67년 같은 약간의 여유도 없이 69년부터 끌려갔다가 70년대에 공급 그 중앙은행이 어쩔 수 없는 공급 충격이 오면 이제 모든 게 끝나니까 미리 좀 여유라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좀 오바를 하고 계신다. 오바를 하고 계신다라고